10분 후 저는 세상에 말할 겁니다. 김정은 동지가 8개월째 사라졌다고. 화면 속 그분은 가짜라고. 북한이 이미 무너졌다고. 제 이름은 리춘희. 평양중앙방송 50년 경력 아나운서입니다. 어제까지 저는 거짓을 전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북에 남은 동포들을 위한 단 하나의 목소리가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왜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섰는지. 인천공항 기자회견장 대기실. 책상 위에는 손가락만 한 USB 하나와 어머니가 주신 낡은 손목 시계가 놓여 있습니다. 이 시계는 평양 방송국에서 보낸 반세기를 함께 견뎌냈습니다. 어머니는 이 시계를 주시면서 그러셨죠. 춘희야, 시간은 거짓말 안 한다. 사람은 속여도 시계는 못 속인다. 그 말뜻을 저는 작년에서야 이해했습니다. 10분 후면 저는 이것들을 들고 나가서 제가 본 것을 말해야 합니다. 북한이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는지를. 그날은 작년 3월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딸 은희의 아침을 챙겼어요. 26살 된 딸은 제 곁에서 평양 외국어대학 러시아 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김정은 동지 소식 전하고 와? 딸이 옥수수밥을 뜨면서 물었어요. 저는 된장국을 따라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50년째 하는 일인데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했던 거야. 딸아이가 웃었습니다. 엄마 목소리 들으면 다들 안심한대요. 우리 동무들도 그래요. 그 말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웠습니다. 제 목소리 하나로 수백만 명이 안심한다는 게 그게 옳은 일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 없었거든요. 아침 7시 저는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평양 중심가를 지나는 길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시간인데 그날은 거리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대동강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 위에 군용 트럭 3대가 멈춰서 있더군요. 병사들이 뭔가 검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양 안에서 검문이라니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나쳤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한 건 아침 8시였어요. 평소 같으면 수위 김동무가 춘희 동지 일찍 왔소 하며 반겨주던 시간인데 그날은 수위실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에 하얀 와이셔츠, 표정 하나 없는 얼굴이었죠. 저는 출입증을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이상했어요. 형광등은 켜져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기자 동무들이 원고 들고 뛰어다니고 카메라 기사들이 장비 점검하느라 분주했거든요. 제 구두 소리만 왁스 칠한 복도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분장실로 가는 길에 제작국 문이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엔 항상 잠겨 있는 곳이에요. 저는 잠깐 멈춰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어질러져 있고 의자는 넘어져 있었어요. 급하게 뭔가 챙겨서 나간 흔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온몸으로 전해졌거든요. 분장실에 도착했을 때는 10시 30분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립스틱을 바르는데 손이 떨렸어요. 왜 떨리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가 평소와 다르다는 게 느껴졌죠.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딸아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 오늘 방송 끝나고 집에 가면 생방송 30분 전 저는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복도 양쪽에 검은 양복 입은 경호원들이 줄지어 서 있더군요. 10명, 15명, 아니 50명도 넘어 보였습니다. 평소엔 5명도 안 됐는데요. 그들은 제가 지나가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기계처럼 서 있었어요. 스튜디오 앞에서 조명 담당 박동무를 마주쳤습니다. 박동무,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요? 제가 물었어요. 박동무는 제 쪽을 보지 않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춘희 동지, 오늘은 질문하지 마시오. 그냥 원고대로만 읽으시오.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50년 방송 생활에서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카메라 3대 앞에 감독님이 서서 각도를 재고 음향 기사가 마이크 레벨을 확인하느라 바빴을 텐데 그날은 카메라 감독 초의 동무 혼자만 있었습니다. 초의 동무, 다른 분들은요? 제가 묻자 최 동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소. 오늘 아침부터 연락이 안 돼요.
그 사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오늘 방송 원고가 놓여 있었어요.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오늘 인민군 오비비 이민 육군단 부대를 시찰하시며, 이 문장 지난주에도 똑같이 읽었습니다. 저는 원고를 들고 초의 동무를 쳐다봤어요. 최 동무, 이거 지난주 원고 아닌가요? 최 동무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냥 읽으시오, 춘희 동지. 그게 지시오. 생방송 10분 전 모니터에 화면이 떴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군부대를 시찰하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다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각도가 똑같았거든요. 지난주 방송이란겨? 배경 건물의 위치, 수행원들이 서 있는 자리, 김정은 동지 손동작까지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김정은 동지 뒤에 서 있는 군인의 모자 각도까지 똑같더군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새로운 화면이 아니라 지난주 화면을 다시 쓰는 거라는 걸요. 왜요? 새로운 화면이 없어서요? 아니면 새로운 화면을 만들 수 없어서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손목 시계를 내려다봤어요. 밤 9시 50분이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똑깍똑깍 움직였습니다. 시간은 거짓말 안 한다. 사람은 속여도 시계는 못 속인다. 어머니 말씀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생방송 5분 전 스튜디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와 뒤쪽에 섰어요. 제가 뭘 하는지 감시하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원고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이 문장을 제가 읽으면 수백만 명이 안심할 겁니다. 아, 오늘도 정상이구나. 우리 장군님은 건강하시구나. 그렇게 믿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걸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거.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오늘 인민군 526군단 부대를 시찰하시며, 제 목소리는 평소처럼 또렷했습니다. 50년 동안 갈고 닦은 목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손은 책상 밑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송을 하는 내내 저는 창밖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평양 야경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어야 할 시간인데 그날은 절반도 안 켜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평양이 이상하게 쓸쓸해 보였어요. 마치 사람들이 다 사라진 도시 같았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빨간 불이 꺼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멈췄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무거운 짐을 끄는 소리, 바퀴 굴러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스튜디오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복도 끝 간부 전용 승강기 앞에서 누군가 큰 가방 2개를 끌고 가더군요. 밤 10시예요. 간부들이 짐을 싸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 평양을 떠나려는 거 아닌가요? 국가의 목소리를 책임지는 방송국 간부들이 밤에 몰래 짐을 싸서 나간다고요?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해 시간을 벌고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어머니가 주신 이 손목시계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평양 거리가 지나갔어요. 어두운 거리, 꺼진 가로등, 텅 빈 보도. 평소 같으면 딸아이가 문 열어주며 엄마 왔어 하고 반겨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시간을 벌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이후 평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보는 눈이 달라진 거겠죠? 전에는 못 봤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 반이었어요. 딸 은희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다가 창밖을 내다봤어요. 우리 집은 평양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가에 있습니다. 평소 새벽 이 시간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길 아래쪽에서 차 불빛이 계속 지나갔거든요. 한 대, 2대가 아니라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조금 열고 밖을 자세히 봤어요. 검은색 승용차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번호판이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북한에서 번호판 없는 차라는 건 아주 높은 사람들 차라는 뜻입니다. 아침 6시. 저는 딸을 깨웠습니다. 은희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딸아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엄마, 어젯밤에 차 소리 많이 안 들렸어요? 딸도 들었나 봅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그랬나? 엄마는 잘 몰랐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밤새 차 소리 때문에 제대로 못 잤거든요. 아침을 먹으면서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장마당에 쌀값이 또 올랐대요. 중국 돈으로 4천 원까지 갔대요.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원이라니요? 한 달 전만 해도 3천 원이었는데요. 은희야, 누가 그러던. 딸아이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네, 학교 동무들이 다들 걱정이에요. 배급도 안 나오고 쌀값은 오르고. 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엄마가 방송국에서 일하니까 배급은 제때 받잖아.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방송국 배급도 요즘 들어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출근길. 저는 평소와 다른 길로 갔습니다. 일부러 간부 주택가 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뭔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새벽에 본 차들이 어디서 온 건지요. 간부 주택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평소 같으면 경비가 한두 명 서 있는 곳인데 그날은 군인들이 길을 막고 있었어요. 5명, 6명쯤 됐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한 군인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동무, 어디 가시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기 방송국 가는 길인데요. 제가 대답했어요. 이쪽으로는 못 갑니다. 돌아가시오. 군인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저는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걸으면서 뒤를 힐끗 돌아봤어요. 간부주택가 안쪽에서 트럭 한 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군용 트럭이었는데 뒤에 큰 짐들이 실려 있더군요. 가구 같기도 하고 큰 상자들 같기도 했습니다. 평양 간부들이 집을 비우고 있는 걸까요? 방송국에 도착했을 때는 7시 반이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았어요. 수의실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고 복도는 텅 비어 있고 검은 양복 입은 경호원들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제 분장실로 가는 길에 김 기자를 만났어요. 김 기자는 저보다 5살 어린 오래 일한 동료였습니다. 춘희 동지, 잠깐만요. 김 기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작게 속삭였어요. 어제 밤에 뭔가 큰일이 있었던 것 같소. 제 숨소리가 짧아졌습니다. 무슨 일이요? 김 기자가 한 번 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안 보이시오. 어제까지 계셨는데 오늘 아침부터 연락이 안 돼요. 김 기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부국장님도 편성부장님도 다 연락이 안 돼요. 다들 어디 간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본 차량 행렬이 떠올랐거든요. 간부 주택가를 맡고 있던 군인들, 트럭에 실린 짐들, 이 사람들 진짜 평양을 떠난 걸까요? 오전 10시. 저는 방송국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직원들로 붐비는 시간인데 그날은 사람이 절반도 안 됐어요. 줄을 서서 배식을 받는데 앞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야, 오늘 국 한 그릇만 주네. 옆에 있던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은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밥은 절반만 준대. 배급이 부족하다나 뭐라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쟁반을 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옥수수밥 반 그릇과 무국 한 그릇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밥 한 그릇에 국, 김치, 반찬까지 나왔는데요. 옆자리에 앉은 촬영 기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다 우리도 굶겠네. 제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원고 검토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국장님이 주재하는 자리인데 그날은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보위부 완장을 찬 남자였습니다. 동무들, 오늘부터 원고 검토는 제가 직접 하겠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모든 원고는 제 허락 없이는 방송할 수 없소.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박 기자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작게 물었어요. 춘희 동지, 이거 정상 아니지 않소? 저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조용히 해요. 들려요. 저는 박 기자 팔을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퇴근 시간 저는 방송국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슬쩍 가까이 가서 들었습니다. 간부들이 다 도망갔대. 한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로?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중국 쪽으로. 밤에 몰래 빠져나갔대. 아주머니 한 분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전쟁 나려나 봐.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차라리 끝이지. 이렇게 썩어가는 것보다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쟁이 나면 차라리 끝이다. 주민들마저 이 나라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양 거리가 지나갔어요. 대동강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 양쪽에 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검문을 하고 있더군요. 평양 안에서 검문이라니요? 누굴 막으려는 걸까요? 아니면 누가 나가는 걸 막으려는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딸 은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배급 나왔어요? 딸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 제가 대답하자 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우리 쌀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보름치 정도.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뭐든 구해 올 테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방송국 배급도 끊기고 장마당 쌀값은 치솟고 간부들은 도망가고 이 나라가 정말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저녁을 먹고 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밤 9시 뉴스였어요. 제 동료가 나와서 뉴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오늘 당 중앙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시고 화면에 김정은 동지가 나왔습니다. 회의장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김정은 동지 옆에 앉은 간부들 그 얼굴들을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요? 아니, 일주일 전. 저는 일어나서 서랍을 뒤졌어요. 일주일 전 방송 원고를 찾았습니다. 펼쳐서 읽어봤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당 중앙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시고 똑같았습니다. 일주일 전 원고랑 오늘 방송 내용이 똑같았어요.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 각도, 그 표정, 심지어 박수 치는 손의 위치까지 일주일 전 화면과 똑같았습니다. 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새로운 회의가 아니에요. 일주일 전 화면을 다시 내보내는 거였습니다. 왜요? 새로운 화면이 없어서요? 아니면 김정은 동지를 찍을 수 없어서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양 야경이 보였어요. 예전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절반이 꺼져 있었거든요. 저 멀리 어딘가에서 차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 짐을 싸서 떠나는 걸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어요. 밤 9시 40분이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똑깍똑깍 움직였습니다. 시간은 거짓말 안 한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시간은 정직하게 흘러가는데 화면 속 시간은 멈춰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은희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엄마, 왜요? 딸이 책을 덮으며 물었습니다. 은희야. 저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엄마가 평양을 떠나야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딸아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냥 만약에 그런다면 은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가는데 저도 갈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딸 앞에서는 강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차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밤 11시, 12시, 새벽 1시. 차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양을 빠져나가는 차들이었어요.
새벽 2시쯤 저는 일어나서 창문 앞에 섰습니다. 멀리 간부주택가 방향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여러 대의 차가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북쪽이 아니라 남쪽도 아닌 서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중국 쪽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요. 아래에서부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굶어 죽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윗사람들이 먼저 도망쳐서 나라가 텅 비고 있었어요.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아래가 아니라 위쪽이 먼저 무너졌을까요? 그날 이후 사흘 동안 저는 평소처럼 방송을 했습니다. 매일 밤 9시 카메라 앞에 앉아 원고를 읽었어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하지만 제가 읽는 원고는 전부 며칠 전,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이미 읽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딸 은희는 그 사실을 눈치챘나 봅니다.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을 보다가 물었거든요. 엄마, 요즘 뉴스가 다 똑같지 않아요? 김정은 동지 나오는 장면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저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런가? 엄마는 잘 모르겠는데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딸을 보호하려면 아직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은 4월 초 비가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늦게 방송국에 도착했어요. 수의실 앞을 지나는데 검은 양복 입은 남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리춘희 동지.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잠깐 따라오시오. 그 남자는 보위부 사람이었습니다. 완장을 차고 있었거든요.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척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손바닥에 땀이 고였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 그 남자는 저를 복도 끝으로 데려갔습니다. 평소 가지 않던 방향이었어요.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한 층, 두 층, 세 층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좁은 계단이었습니다. 저의 구두 소리와 그 남자 구두 소리만 울렸어요. 지하 3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하나 있었어요. 기록 보관실이라고 쓰인 낡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들어가시오. 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형광등을 켜자 서류철들이 가득 쌓인 방이 보였어요. 벽 한쪽에는 천장까지 닿는 선반이 있고 거기에 빨간 표지의 서류철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앉으시오. 그 남자가 낡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그 남자는 제 맞은편에 섰습니다. 리춘희 동지, 당신은 50년 동안 방송을 해왔소. 그의 시선이 제 얼굴을 훑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충성스럽게 일했소.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했어요. 그 남자는 선반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힌 두꺼운 철이었어요. 책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보시오. 저는 서류철을 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어요.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조중경제협력, 양해각서, 항만시설 운영권 이관. 저는 천천히 내용을 읽었습니다.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간단했습니다. 남포항 부두 1번부터 5소번까지의 운영권을 중국 측에 25년간 위탁한다. 하역 장비 및 인력 관리는 중국 측이 담당한다. 수익금의 70%는 중국 측, 30%는 조선 측이 배분한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철도 운영권 이관 협정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평양 신의주 철도 구간 운영권을 중국 측에 20년간 위탁한다. 또 다음 장, 광산 채굴권 양도 계약서, 무산 철광산 채굴권을 중국 측에.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건 전쟁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나라 살림을 통째로 남한테 넘기는 문서였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서 작게 나왔어요. 그 남자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볼 필요가 있어서 보여주는 거요. 그 남자는 다른 서류철들을 하나씩 꺼내 제 앞에 쌓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모두 7개였어요. 이게 전부 같은 내용이요. 항만, 철도, 광산, 통신, 전력, 수자원, 심지어 어업권까지.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다 넘어갔소. 혹은 넘어가는 중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서류철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붉은 도장, 붉은 도장, 붉은 도장. 제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왜 제게 이걸 보여주는 겁니까? 저는 간신히 물었어요. 그 남자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방송에서 뭘 말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소? 제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은 계속 방송을 해야 하오. 모든 게 정상이라고. 우리 공화국은 강하다고. 김정은 동지는 건강하시다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협박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 진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진실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왜 나라를 남한테 넘기는 겁니까? 그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으로 인간적인 표정이 보였어요. 넘기는 게 아니요. 살아남으려는 거요. 손가락으로 서류철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무세운 제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핵 개발에 돈을 다 쏟아부었소. 주민들 먹일 돈은 하나도 안 남았소. 그러니 어떡하겠소? 빌려야죠, 중국한테. 근데 그 사람들이 공짜로 빌려주겠소? 담보를 내놓으라고 하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담보로 잡혔다는 겁니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렇소. 그 남자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미 늦었소. 20년 전에 시작된 일이요. 지금은 돌이킬 수 없소.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버텼어요. 그럼 김정은 동지는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그 남자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아시긴 뭘 아시오. 그분도 꼭두각시요. 진짜 결정은 다른 데서 내려오지요. 제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디서요?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오. 그 남자는 서류철들을 다시 선반에 꽂았습니다. 등을 돌린 채 말했어요. 리춘희 동지, 당신 딸이 있지 않소. 26살.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를 왜 거론하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협박이 아니요, 충고요. 딸 잘 지키시오. 요즘 세상에 젊은 여자 혼자 다니면 위험하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무슨 뜻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글쎄요, 간부들이 도망갈 때 젊은 여자들 데려간다는 소문이 있어. 믿거나 말거나.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희, 제 딸 26살, 제 딸을 누가 데려간다고요? 나가 보시오. 그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가는 길에 장마당에 들렀습니다. 은희한테 뭐라도 사주고 싶었거든요. 두부라도요. 장마당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았어요. 한 아주머니가 쌀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 근에 얼마요? 제가 물었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중국 돈으로 500원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지난주엔 400원이었잖아요. 아주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지난주가 언젠데요? 지금은 500원이요. 안 사려면 말고요. 저는 돈을 꺼냈습니다. 한 달 월급에서 조금 남은 돈이었어요. 쌀 2근을 샀습니다. 집에 가면 은희가 좋아할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 저는 평양거리를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절반도 안 켜졌어요. 전력이 부족한가 봅니다.
어두워진 거리를 걷는데 앞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골목 입구에 10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니? 제가 다가가서 물었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어요. 할머니가 안 일어나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골목 안으로 들어갔어요. 반지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할머니 한 분이 누워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다가가 손을 잡아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지 한참 된 것 같았어요. 아이고,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없어요.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아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다른 친척은? 제가 다시 물었어요. 몰라요.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인민반장한테 알려야겠지만 일단 오늘 밤은 제가 돌봐야 했어요. 은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엄마, 이 아이는 누구예요? 저는 간단히 설명했어요. 은희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씻고 와, 밥 먹자. 그날 밤 우리 셋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장마당에서 산 쌀로 지은 밥이었어요. 아이는 정말 오랜만에 밥을 먹는 것처럼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밥을 먹고 아이를 재웠습니다. 은희 방에 이불을 깔아줬어요. 아이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은희와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저 아이 어떻게 하려고요? 은희가 물었어요. 내일 인민반장한테 말해야지. 고아원에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고아원에 보내면 굶어 죽을 거예요. 은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키울 수 없잖아.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은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 나라 이상한 거 맞죠? 저는 딸을 쳐다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친구들이 사라져요. 어제까지 있던 애가 오늘 갑자기 안 와요. 물어보면 다들 중국 갔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은희야, 엄마가 지켜줄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언제까지 방송할 거예요?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도 모르겠다. 그날 밤 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밤 9시 뉴스였어요. 제 동료가 나와서 뉴스를 읽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오늘 화면에 김정은 동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김정은 동지 옆에 항상 서 있던 사람이 안 보였거든요. 김주애, 김정은 동지 딸로 알려진 그 아이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김정은 동지 옆에 항상 있었는데 이번 달 들어서는 한 번도 안 보였어요. 왜 사라진 걸까요? 후계자로 키운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진 거죠? 저는 그날 지하실에서 들은 말을 떠올렸습니다. 간부들이 도망갈 때 젊은 여자들 데려간다는 소문. 설마 김주애도?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김정은 동지가 자기 딸을 내줄 리 없잖아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김주애가 사라진 건 후계자로 키우려는 게 아니라 숨기려는 거 아닐까요? 마지막 협상 카드로요. 저는 어머니가 주신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밤 10시였어요. 시계는 정직하게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북한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같은 장면만 반복되고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은희 방에 들어가 아이를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제 옆에 누운 은희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양 야경이 보였어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차 불빛이 또 움직였어요. 또 누군가 떠나는 거겠죠?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매일 방송국에 출근했고 매일 같은 원고를 읽었어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상한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겠죠. 다들 무서워서요. 그 고아 아이는 결국 인민반장이 데려갔습니다. 고아원으로 보낸다고 했어요. 아이가 떠나던 날 아침, 은희는 아침도 안 먹고 학교에 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편집실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방송할 뉴스 영상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편집 기사 한 동무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동무, 내일 자료 좀 보여주시오. 제가 말하자 한 동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춘희 동지, 이거 좀 보시오. 한 동무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김정은 동지가 공장을 시찰하는 장면이 멈춰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요? 저도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영상이요. 작년 8월 거예요. 한 동무가 화면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작년 8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근데 내일 이걸 새 뉴스로 내보내래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공장 노동자들과 악수하고 있었어요. 배경에 주체 101년 8월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보였습니다. 작년 8월이면 8달 전이에요. 왜 작년 영상을 지금 제가 물었어요. 한 동무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새 영상이 없어요. 3월 이후로 김정은 동지의 새 촬영분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나도? 네. 전부 예전 거 재활용이에요. 한 달 넘게 새 영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혹시 같은 영상을 여러 번 쓴 적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공장 시찰 영상만 벌써 세 번째예요. 각도만 조금씩 바꿔서 쓰고 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한 동무, 이거 윗선에서 아는 거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연히 알죠. 지시가 거기서 내려오는 건데요. 일단 버텨라. 새 영상 들어올 때까지. 그렇게 말했대요. 한 동무가 모니터를 껐습니다. 새 영상은 언제 들어온다고 했소? 한 동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대요. 아무도 모른대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가는 길에 다시 장마당에 들렀습니다. 은희한테 두부라도 사주려고요. 장마당은 평소보다 더 붐볐습니다. 한쪽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슬쩍 가까이 갔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병에 걸렸대. 한 아주머니가 속삭였어요. 옆에 있던 남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병? 아주머니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심장병이래. 아니면 중풍.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들은 건 암이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끼어들었어요. 병 걸린 게 아니라 죽었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제도 텔레비전에 나왔잖아. 옆에 있던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게 작년 영상이래. 새로 찍은 게 아니라 예전 거 돌리는 거래. 저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소문이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은희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두부 샀어요? 딸이 부엌 쪽을 보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두부찌개 끓여줄게.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은희가 물었습니다. 엄마, 김정은 동지, 요즘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나와요? 뭐?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텔레비전 보면요. 맨날 같은 옷이에요. 까만 양복에 빨간 넥타이. 한 달 내내 똑같아요.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은희 말이 맞았어요. 제 딸이 눈치챈 겁니다. 김정은 동지 옷이 계속 똑같다는 걸요. 이은이야.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알았지? 제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왜요? 은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위험해. 그런 말 하면 끌려가. 은희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도 알고 있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일어나서 거실로 갔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제 방송 시간이었어요. 낮에 나왔던 뉴스가 다시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김정은 동지가 나왔어요. 군부대를 시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에서 몰래 가져온 소형 녹화기였어요. 다음 날 저는 일찍 방송국에 갔습니다. 편집실로 직행했어요. 한동무는 아직 안 왔고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컴퓨터를 켰어요. 자료실 폴더를 열었습니다. 김정은 동지 시찰 영상들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저는 작년 8월 영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제가 녹화한 영상을 열었어요. 두 영상을 나란히 놓고 재생했습니다. 같은 공장, 같은 각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김정은 동지가 악수하는 손의 위치까지 똑같았습니다. 차이점은 딱 하나. 날짜만 달랐어요.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손목시계 옆에 항상 챙겨 다니던 작은 USB였어요. 두 영상을 복사해서 USB에 저장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새로 촬영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희 동지 계시오? 보위부 목소리였어요. 저는 재빨리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문을 열었어요. 지하실에서 봤던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따라오시오. 그 남자가 말했어요.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옥상 문을 열자 평양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대동강이 아침 빛을 받으며 흘렀고 주체 사상탑이 멀리서 서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평생 살아온 도시였는데 그날은 낯설었습니다. 마치 껍데기만 남은 무대 같았거든요. 그 남자는 난간에 기대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이는 손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리춘희 동지, 그가 연기를 한번 뿜고 말했습니다. 나도 떠나려고 하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위부 사람이 떠난다는 말은 이 나라의 마지막 울타리까지 무너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보위부 사람이 떠난다고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위부라고 다 충성스러울 것 같으소? 우리도 살고 싶소. 배가 가라앉기 전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는 담배를 다시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더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주에 내 상사 4명이 사라졌소.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소문이요. 제 입이 말랐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는 제 얼굴을 잠깐 훑더니 마치 제 속을 이미 계산해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당신은 50년 동안 이 나라 목소리였소. 그 말이 바람처럼 차갑게 박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소리로 거짓말만 하고 있어. 그게 괴롭지 않소? 저는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말했습니다. 괴롭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그는 담배를 난간 밖으로 툭 던졌습니다. 그럼 떠나시오. 당신 딸이랑 함께. 어떻게요? 제가 되묻자 그는 주머니를 뒤져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제 손바닥에 닿는 순간 땀이 먼저 배어 나왔어요. 번호 몇 자가 유난히 검게 보였습니다. 여기 전화하시오, 브로커요. 제가 종이를 쥔 채 눈을 들자 그가 덧붙였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요. 왜 저를 도와주는 겁니까? 그는 제 질문에 길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결론만 꺼냈어요. 거래요. 그 한 단어가 저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계산, 구원이 아니라 교환. 이 나라에서 마지막까지 남는 건 늘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 남자가 돌아서려다 문득 멈췄습니다. 아, 그리고 그는 난간 아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정은 동지 말이요. 도망간 게 아니요. 저는 목이 꽉 조여왔습니다. 그럼요. 감금됐다는 말을 들었소. 어디 갇혀 계신다는 소문이요. 그가 고개를 아주 조금 젓더니 낮게 덧붙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나도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더 이상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없다는 거예요.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화면 속 김정은 동지는 그는 잠깐 저를 봤습니다. 눈빛엔 이미 알잔소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전 영상 재활용이요.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두려운 이름을 꺼냈습니다. 김주혜는요, 그가 옥상문 손잡이를 잡은 채 잠깐 멈췄습니다. 숨겨졌소. 왜요? 그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딱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후계자가 아니라 인질로요. 옥상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평양을 내려다봤습니다. 주체 사상탑도 대동강도 거리의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게 정상인 척하는 무대 장치처럼 보였습니다. 주머니 속 USB가 손가락에 걸렸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는 멈춘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안에 종이 그 번호는 도망칠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은희를 불렀습니다. 은희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은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딸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오래전부터요.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할 것 같아. 어디로요? 남쪽으로, 한국으로. 은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놀람보다 먼저 올라온 건 두려움이었어요. 탈북하자는 거예요? 위험해. 엄마도 알아. 저는 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 있으면 더 위험해. 너도 봤잖아.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 은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한번 보고 저를 다시 봤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가는데 저도 갈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딸을 안았습니다. 이번엔 참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나오려는 걸 막지 않았어요. 미안해, 은희야. 엄마가 너한테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엄마 잘못 없어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닌데도 엄마가 책임져야 하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USB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증거를 쥔 손이 떨렸고 종이를 쥔 손도 떨렸습니다. 결국 어느 쪽이든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사흘 후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송국에서 한참 떨어진 공중전화였어요. 벨이 3번 울리고 나서야 숨을 아끼는 듯한 남자 목소리가 붙었습니다. 여보시오. 저는 목을 한번 삼켰습니다. 목소리만 들려도 이 사람이 장사로 사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 박동무 소개로 전화했습니다. 수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지더니 그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언제 나가고 싶냐고요? 빨리요. 일주일 안에요. 그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던지듯 말했습니다. 중국 돈으로 한 사람 10,000원, 둘이면 20,000원. 사람 수는 둘입니다. 저랑 제 딸. 말이 끝나자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0,000원이라니요. 제 월급을 몇 년 모아도 닿기 힘든 돈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치르면 말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다려 주시오. 돈 구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텅 빈 길가에서 제 숨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집 안을 뒤집었습니다. 팔 수 있는 걸 다 떠올렸어요. 텔레비전, 냉장고, 이불, 옷까지. 하지만 다 팔아도 천천원이 될까 말까였습니다. 은희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뭐 해요? 저는 이불을 들고 서 있다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 집에 있는 거 다 팔아야 할 것 같아. 돈이 필요해. 은희는 잠깐 제 손을 봤습니다. 제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 그 아이가 먼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상자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이거요. 뚜껑을 여는 순간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금반지 2개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니?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나중에 결혼할 때 쓰라고.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희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결혼 안 할 거잖아요. 팔아요. 이틀 동안 저는 장마당을 돌며 집안 살림을 팔았습니다. 가전, 이불, 옷까지, 그리고 은이, 반지까지. 그렇게 모은 돈이 중국 돈으로 8,000원. 아직도 캐비천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시계. 시간은 거짓말 안 한다던 그 말까지 묻어있는 물건이었어요. 시계를 팔면 되는 걸 알면서도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손에 쥐고 장마당으로 향했어요. 한 남자가 시계를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중국 돈으로 6천 원. 저는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초침이 똑깍똑깍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간은 거짓말 안 한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못 팝니다. 저는 시계를 다시 품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이틀 동안 저는 미친 듯이 돈을 모았습니다. 집에 있던 물건을 다 팔았어요. 은이 옷까지, 이불, 식기 팔 수 있는 건 모두 팔았습니다. 어머니가 비상금으로 남겨주신 돈도 꺼냈어요. 방송국 동료 한 명이 예전 빚을 갚는다며 봉투를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모두 합쳐서 2만 원이 됐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제 손목에 있었어요. 어머니와 함께요. 이틀 뒤 저는 다시 공중전화에 섰습니다. 돈 구했습니다. 브로커가 물었습니다. 언제 출발할 거요? 내일 밤으로 출발할 거예요. 좋소. 내일 밤 9시 평양역 뒤쪽 창고 앞으로 나오시오. 혼자 오시오. 그가 지시했습니다. 제 딸은요? 따로 데리러 가겠소. 집 주소 대시오. 저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내일이면 저는 평양을 떠납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원고를 읽는 입은 정확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이미 평양역 뒤 창고에 가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복도를 걸을 때 박 기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춘희 동지, 내일 회의에 있는 거 알지? 저는 멈추지 않고 웃는 얼굴만 붙였습니다. 네, 알고. 집에 돌아오니 은희가 작은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엄마, 짐 쌌어요. 옷 2벌, 양말. 이요? 저도 똑같이 챙겼습니다. 옷 2벌, 속옷, 양말, 그리고 주머니, 깊숙이, USB 하나. 그 안에 든 건 제가 끝까지 지켜야 할 증거였습니다. 밤 8시, 우리는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옥수수밥과 된장국.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한국 가면 뭐 먹고 싶어요? 흰쌀밥, 그리고 고기. 저도요. 은희가 잠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아팠어요. 8시 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은희 데리러 왔소. 그 남자의 눈이 은희 얼굴을 훑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물건을 확인하는 눈처럼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위험한지. 어디로 데려갑니까? 제가 묻자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평양역에서 만나요. 저는 은희를 한 번 더 꼭 안았습니다. 조심해. 엄마가 곧 갈게. 엄마도 조심해요. 은희는 저를 놓고 그 남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이 텅 비었습니다. 저는 벽시계를 봤습니다. 8시 40분. 9시까지 창고에 가야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평양 거리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고 가로등은 반쯤만 켜져 있었습니다. 평양역 뒤쪽 창고. 어둠 속에서 담배 불빛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리춘희 동지요? 네, 접니다. 돈 주시오.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중국 돈 2만 원. 그는 봉투를 열어 세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시오. 창고 뒤에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짐칸 문이 열리자 이미 여러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7, 8명. 저는 올라타며 숨부터 골랐습니다. 은희는요? 제 딸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묻자 그는 손짓만 했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태울 거요. 트럭은 덜컹거리며 평양을 빠져나갔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트럭이 멈추고 우리는 산속 같은 곳으로 내려졌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바닥을 긁고 지나갔어요. 은희는요? 제 딸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브로커가 뒤를 가리켰어요. 거기에 다른 트럭이 와 있었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은희가 내렸습니다. 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은희가 비틀거리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은희야, 괜찮니? 무슨 일 있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가 제 품에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희 어깨를 잡고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딸의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옷깃이 약간 구겨져 있었고 손목에 붉은 자국이 보였어요. 윤희야, 손목이. 제가 딸 손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오. 시간 없소. 브로커가 우리를 재촉했습니다. 저는 은희를 다시 안았어요.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나중에 물어봐도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남자들의 눈빛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요. 이제부터 걸어야 하오. 국경까지 30리. 그가 말했습니다. 30리. 제 몸이 그 거리를 버틸지 그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산길을 걸었습니다. 나무 뿌리에 걸리고 돌에 발목이 꺾일 뻔하고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은희 손을 놓치면 끝이라는 생각이 손가락을 더 꽉 붙잡게 만들었어요. 새벽 4시 무렵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압록강. 강 건너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4월인데도 얼음장 같았습니다. 은희가 소리를 삼키는 게 느껴졌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뒤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거기서 순찰대다. 그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뛰어. 총성이 이어졌습니다. 물보라가 튀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은희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놓치면 끝이었어요. 발끝이 땅을 만지는 순간 우리는 강을 넘어온 걸 알았습니다. 중국 땅. 젖은 몸으로 숲속을 뛰었습니다. 숨이 찢어질 것 같았고 30분쯤 달렸을 때 작은 집 앞에 멈췄습니다. 들어가요. 그가 문을 두드렸고 중국말을 하는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고 난로가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은희를 안고 난로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됐다. 이제 안전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다시 들어오면서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돈이 좀 더 필요하오. 제 머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말 안 했잖아요. 2만 원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북한 쪽 비용이요. 중국 쪽은 따로요. 사람당 5천 원. 없어요. 다 썼어요. 제가 일어서자 중국 남자가 문 쪽으로 다가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가 제 얼굴을 보며 아주 가볍게 말했습니다. 당신 방송 아나운서지요? 유명하소? 그 말이 왜 이렇게 차갑게 들리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는 웃으면서도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탈북자는 값이 높거든요. 북한에 팔면 큰돈 받는다오. 안 돼요. 제가 은희를 뒤로 감쌌습니다. 우린 한국 가야 해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장사니까 이해하시오. 저는 마지막 희망처럼 외쳤습니다. 박동무가 소개해줬잖아요. 믿을만하다고 했다고요?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박동무? 그 사람도 한파예요. 우리한테 사람 소개해주면 돈 받지. 그 순간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은희가 울기 시작했고 저는 딸을 더 세게 안았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창가로 고개를 돌리는 사이 문이 와장창 열렸습니다. 손들어! 조선족으로 보이는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한국말로, 한 명은 중국말로 고함을 질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은희를 뒤로 감쌌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중 한 사람이 짧게 답했습니다. 탈북자 돕는 사람들이요. 이 새끼들 또 팔아먹으려고 했지. 그는 브로커를 밀쳐 넘어뜨렸고 다른 남자는 중국 남자를 벽 쪽으로 몰았습니다. 빨리 나와요. 공안 오기 전에. 저는 은희 손을 잡고 밖으로 뛰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문이 닫혔고 시동이 걸렸습니다. 뒤에서 브로커가 뛰쳐나와 소리쳤지만 차는 이미 달리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저는 숨을 몰아쉬며 은희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소? 이제 안전하오. 운전석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아직도 떨렸습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믿을 사람을 구분하는 일이 제일 어려웠으니까요. 창밖으로 중국의 새벽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더듬어 USB를 확인했습니다. 그 작은 플라스틱 하나가 지금 제겐 목숨이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부터가 더 무섭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차는 3시간 넘게 달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젖은 옷이 오히려 더 차갑게 달라붙었습니다. 은희는 이를 딱딱 부딪히며 떨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운전하던 조선족 남자가 거울로 우리를 한번 보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곧 도착하오. 옆자리에 앉은 남자는 뒤돌아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김 목사요. 연변 쪽에서 탈북자들 돕고 있어. 목사라는 말이 그때는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살려주셔서요. 김 목사님은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우리가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소. 그 집 느낌이 안 좋더라고. 차가 작은 마을의 낡은 집 앞에 멈췄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어요. 겉으로는 그냥 민가였습니다. 여기가 교회인가요? 제가 묻자 목사님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하교회요. 겉으로는 이런 집처럼 보이게 해놔야 하오. 공안들 눈이 무섭거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에 이미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탈북자들로 보이는 여자 2, 남자 1, 그리고 어린아이 1. 저는 그 얼굴들을 보자 숨이 조금 풀렸습니다. 나만 겪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이었어요. 아주머니 한 분이 마른 옷을 내밀었습니다. 옷부터 갈아입으시오. 몸이 얼었네. 우리는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국을 받았습니다. 된장국이었어요. 한 숟가락을 떠놓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따뜻한 게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줄 그날 알았어요. 은희도 국을 먹다 말고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살았어요. 그래, 살았어. 저는 은희를 안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울음이 더 터질 것 같아서요. 김 목사님이 낮은 목소리로 다음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면서 몸 추스르시오. 한국까지 가려면 동남아를 거쳐야 하오. 태국이나 라오스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목사님, 저 돈이 없습니다. 진짜로 하나도요. 목사님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돈 걱정은 말라 했소. 남한에 계신 분들이 후원해줘. 우리도 그 돈으로 길을 뚫는 거요. 그날 밤 우리는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공안이 마을을 돌아다닌다고요. 지하실은 좁고 눅눅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천장엔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지금 당장 잡혀가진 않으니까요. 이틀쯤 지났을 때 새벽에 지하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 목사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일어나시오. 공안이 마을에 왔소. 단속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바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어디로 숨습니까? 안쪽에 작은 방이 있어. 빨리. 우리는 지하실 구석의 작은 문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사람 둘이 겨우 들어갈 공간. 문이 닫히자 숨이 막혔어요. 은희는 자기 입을 2 손으로 막고 숨소리까지 죽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까지 배운 적이 있었나 싶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말이 오가고 계단 내려오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하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물건을 뒤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짐을 넘어뜨리는 소리, 벽을 두드리는 소리.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숨소리조차 들킬까 봐요. 그때 위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올라와! 옆집에 탈북자 있다! 발자국이 다시 위로 올라갔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어요. 문이 다시 열리고
김 목사님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오시오, 갔소. 우리는 기어 나왔습니다. 제 다리는 저려서 바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좁은 곳에서 웅크린 몸이 굳어버렸거든요. 그날 저녁, 먹을 건 만두 몇 개와 물뿐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미안한 얼굴로 말했어요. 요즘 먹을 게 넉넉지 않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지하실로 낯선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조선족처럼 보였고 자신을 박이라고 했습니다. 집주인 조카라는 말도 덧붙였죠. 그가 우리를 훑어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계산하는 눈, 값 매기는 눈. 다음 날 아침 김 목사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내려왔습니다. 춘희 동지 큰일이여. 어제 그 박이라는 사람 공안에 신고했소.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또 배신. 여기서는 국가가 아니라 돈이 사람을 배신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1시간 안에 공안이 온대요. 지금 당장 떠나야 하오. 우리는 짐이라 부를 것도 없는 가방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박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대놓고 비웃었어요. 어디 가시오? 공안에 신고했소. 탈북자 한 명당 2,000원 준대요. 돈이 좋잖소. 김 목사님이 앞으로 나서며 한마디로 끊었습니다. 비켜. 그때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외쳤어요. 공안이다. 김 목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뒷문으로. 우리는 은히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서로의 팔을 붙잡은 채 뛰었습니다. 뒷마당에 차가 서 있었고 운전석에는 다른 조선족 아저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타시오! 우리는 차에 몸을 던지듯 올라탔고 차는 바로 출발했습니다. 뒤를 보니 공안 차량이 길목에서 방향을 틀며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김 목사님이 운전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차는 급하게 숲길로 꺾어 들어갔습니다. 나무 사이로 들어가 엔진을 끄고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공안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가 멀어지자 그제야 모두가 한꺼번에 숨을 토했습니다. 살았소! 김 목사님이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힘없이 풀렸고 은희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언제까지 일래야 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어디가 끝인지, 누가 또 배신할지. 1시간쯤 더 달려 우리는 더 외진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실은 전보다 더 좁고 창문도 없었습니다. 형광등만 또 깜빡거렸어요. 저는 은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우리 꼭 한국 갈 거야. 은희가 제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한국 가면 정말 안전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긴 우리를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 곳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국까지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잠들기 전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 작은 조각을 보고 있자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권력이 우리를 감시했다면 여기서는 돈이 우리를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없는 지하실에서 저는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어둠에서 끝까지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중국 지하실에서 보낸 일주일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햇빛을 못 보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숨만 쉬어도 들킬까 겁을 먹어야 했어요. 그런데도 김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오. 태국행 루트를 준비 중이요. 열흘째 되던 날 목사님이 내려와 말했습니다. 준비됐소. 내일 새벽에 출발하오.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아서 되묻고 말았어요. 정말 태국으로요? 그렇소.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거요. 다음 날 새벽 3시 우리는 트럭 짐칸에 올랐습니다. 쌀포대 사이 사람 몸 하나가 겨우 숨을 틀 수 있는 틈으로요. 저와 은희 그리고 다른 탈북자 3명 모두가 말이 없었습니다. 김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검문소 통과할 때까지는 숨만 쉬시오. 소리 내면 끝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뼈속까지 내려왔고 쌀 포대 냄새와 먼지가 목구멍을 긁었습니다. 3시간쯤 달렸을 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바깥에서 중국말이 오갔습니다. 검문소였습니다. 뭐 실었어? 낯선 목소리가 날카롭게 묻자 운전사가 아무렇지 않은 톤으로 받았습니다. 쌀이요? 트럭 바닥이 한번 울컥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올라타는 소리였어요. 잠시 후 트럭 뒤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뒤 좀 보자.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의미가 제 몸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목을 잡아 몸을 더 낮췄습니다. 바로 옆 포대가 툭툭 건드려졌습니다. 우리와 한 포대 거리였어요. 잠깐의 침묵, 그리고 마침내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됐어, 가. 문이 닫히고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숨을 내뱉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 뒤로 이틀을 더 달렸습니다. 쌀포대 사이에서 먹고 자고 몸을 뒤척일 공간도 없이 견뎠습니다. 딸 몸에는 견딘다가 버틴다로 바뀌는 시간이었어요. 밤이 되어서야 태국 국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려서 땅을 밟는 순간 다리가 저려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안내하던 조선족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하오. 2시간쯤 산길이요. 밀림은 숨이 막힐 만큼 습했고 발바닥은 이미 물집이 터져 양말이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은히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손가락에 힘을 꽉 줬습니다. 손 놓치면 끝이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방콕에 닿았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차 소리, 사람 소리, 빛. 북한에서는 본 적 없는 과잉이었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라질지도 느껴졌거든요. 안내하던 남자가 건물 앞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가 길어지더니 그는 얼굴이 굳은 채 돌아왔습니다. 큰일 났어.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태국 경찰이 탈북자 단속 중이래요. 어제 30명이 잡혔대요. 잡히면 어떻게 돼요? 은희가 제 팔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말을 골랐습니다. 중국으로 보낸다는 소문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알잔소. 중국으로. 거기서 다시 북으로. 저는 은희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안 잡혀. 절대.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론을 냈습니다. 대사관까지 직접 가야겠소. 밤에 움직이오. 거리에서 경찰 만나면 끝이요. 그날 밤 우리는 방콕 골목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경찰차 불빛이 보이면 바로 방향을 틀고 사람이 몰리면 더 어두운 쪽으로 숨었습니다. 발이 아파 감각이 없어졌고 은희도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엄마, 다리 아파. 윤희가 신음하자 저는 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새벽 2시 무렵 큰 건물 앞에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기.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문 앞 계단에 앉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새벽 공기는 의외로 차가웠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배도 고팠고 몸도 떨렸습니다. 해가 올라오고 6시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오더니 우리를 보고 놀랐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숨을 고르며 최대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희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남자의 시선이 제 얼굴과 은희를 번갈아 훑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그가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빨리요. 그 말이 떨어지자 제 무릎이 먼저 꺾였습니다.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은희도 제 옆에 웅크렸습니다. 직원이 물과 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드세요. 많이 힘드셨죠?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타 들어갔던 게 그제야 풀렸습니다. 은희도 빵을 한 입 베어 물고 눈물이 또렷하게 떨어졌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신원 확인하고 절차가 진행되면 보통 한 달 안에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한 달. 그 말이 살았다로 들렸습니다. 그날 밤 대사관에서 마련해준 숙소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제대로 씻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왔고 침대가 있었고 문을 잠그면 누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눕자마자 은희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한국 가는 거예요? 저는 대답 대신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거의 다 왔어. 잠들기 전 저는 USB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것 하나 때문에 버틴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창밖에 방콕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 뒤면 인천공항.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인천에 내린다고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요? 한 달 뒤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발이 앞으로 안 나갔어요. 은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꿈 같아서. 공항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모두가 자기 일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전화하는 사람, 웃는 사람, 뛰는 사람.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당연한 풍경이 여기서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부 차량이 우리를 태웠고 목적지는 하나원이라고 했습니다. 은희가 바로 물었습니다. 하나원이 뭐예요? 탈북자들이 여기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래. 석 달 정도 교육받는데. 하나원은 깨끗했고 방마다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은희가 화장실 문을 열어보고는 아이처럼 놀랐습니다. 엄마, 화장실이 방 안에 있어요. 첫날 저녁, 식당에서 흰쌀밥이 나왔습니다. 흰쌀밥, 고기 반찬, 김치, 나물. 우리는 한동안 밥상을 바라만 봤습니다. 드세요? 직원이 말하자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이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은희가 놀라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맛있어서.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은희도 울고 있었으니까요. 석 달 동안 우리는 한국 생활을 배웠습니다. 은행 쓰는 법, 버스와 지하철 타는 법, 휴대폰 쓰는 법. 낯설고 두려운 것 투성이었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말한 것 때문에 끌려갈 걱정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마트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자 은희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엄마, 문이 혼자 열려요. 아는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쌀, 고기, 과일, 과자, 음료수, 북한 장마당을 떠올리면 여긴 다른 행성 같았어요. 다 살 수 있어요? 제가 묻자 선생님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돈만 있으면요. 우리는 사과 한 봉지, 초콜릿, 우유, 빵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계산대에서 직원이 말했습니다. 23천 원입니다. 저는 정부에서 받은 정착금으로 계산했습니다. 마트를 나오며 은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엄마, 여긴 천국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국은 아니야. 그냥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곳이야. 하나원을 나온 뒤 우리는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로 배정받았습니다. 방 2개, 거실, 부엌, 화장실. 은희가 방방 뛰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에요.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창밖에 불빛을 보다가 저는 문득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 평양이 있고 제가 50년을 바친 방송국이 있겠죠. 그리고 아직도 누군가는 같은 원고를 읽고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저는 통일부에 연락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를 공개하고 싶다고요. 며칠 뒤 관계자를 만나 USB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영상을 재생해 보고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방송국 자료실에서 직접 복사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관계자들이 서로 눈치를 주고받더니 가장 나이가 있어 보이는 분이 물었습니다. 공개까지 생각하고 오신 겁니까? 네,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곧바로 경고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며칠 뒤 기자회견 일정이 잡혔습니다. 인천공항 근처 호텔. 관계자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올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답했지만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고
화면엔 해외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리춘희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누구죠? 그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칼처럼 한 줄을 꽂았습니다. 입 다물면 살고 말하면 네 딸이 먼저 다친다. 피가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들 아직도 여기까지. 그가 낮게 웃었습니다. 시계는 용케 가지고 갔더군. 시간은 남아있다. 내일 마이크 앞에 서지 마라. 통화는 뚝 끊겼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침묵하면 내가 목숨 걸고 지킨 것들이 사라집니다. 말하면 내 딸이 표적이 됩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겁이 나도 내가 멈추면 끝이다. 기자회견 당일. 회견장은 카메라와 기자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USB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관계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춘희입니다. 북한 중앙방송 아나운서로 50년 동안 일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USB를 들어 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참상이 아닙니다.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영상이 떴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공장을 시찰하는 장면. 저는 날짜를 짚었습니다. 이건 작년 8월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올해 4월이라고 방송된 영상입니다. 두 화면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각도, 배경, 수행원 위치, 손동작까지 같습니다. 날짜만 다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두 번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편집 지시 메모들. 같은 각도만 써라. 이 장면은 금지. 배경은 이것으로. 짧은 문장들. 그런데 그 짧음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김주애 관련 자료를 꺼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자주 등장하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이후로 새 장면이 없습니다. 같은 화면만 돌아갑니다. 저는 마이크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때 회견장 뒤쪽에서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리춘희 씨, 지금 북한 중앙방송이 실시간으로 나오는데요. 김정은 동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기자가 휴대폰 화면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북한 방송 화면. 저는 제 USB 속 일주일 전 영상을 다시 틀었습니다. 두 화면이 나란히 붙었고 회견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프레임이 그대로 겹쳤으니까요. 보십시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방송과 일주일 전 영상이 같습니다. 화면이 사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더 크게 말했습니다. 북한은 무너지는 중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라지고 화면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북한의 진짜 주인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북한 주민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속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김주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숨겨졌다고 봅니다. 후계자가 아니라 협상의 카드처럼요. 누가 누구를 상대로 쥐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다닐 수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니 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제 기자회견이 크게 나왔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고 통일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자료 분석 들어갔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을 보고 있으면서도 제 머릿속엔 평양의 어두운 복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곳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같은 원고를 읽고 있을 거예요. 은희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돼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사람들은 알게 됐어. 북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이 들었습니다. 무서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꿈을 꿨습니다. 평양 방송국 스튜디오였어요. 하지만 카메라 앞에 앉은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화면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화면마저 멈출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북한 주민들은 비로소 진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되겠죠. 그날까지 저는 계속 말할 겁니다. 진실을요. 저는 지금 인천공항 기자회견장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아니, 이미 회견은 끝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손가락만 한 USB 하나와 어머니가 주신 낡은 손목 시계가 놓여 있어요. 이 시계는 결국 팔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거짓말 안 한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시간은 정직하게 흘러갔고 진실도 결국 드러났습니다. 창밖에 서울 불빛이 보입니다. 은희가 제 옆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남은 동포들에게 시간은 거짓말 안 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날까지 우리 함께 버팁시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직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자유를 얻는 일에 큰 목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의 희망을 위해 영상을 더 많이 공유해 주세요.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